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감이 드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대응은 있는 건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서 드디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변수가 암호화폐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자, 이 양자 컴퓨터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무지 빠른 컴퓨터. 어렵게 얘기하면 양자 역학을 이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컴퓨터. 먼저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나서 어려운 설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을 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해킹한다고 해도 몇만 년, 몇백만 년이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조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몇 분 만에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 자, 이제부터 좀 어려운 설명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거 뭐 초고속 울트라 캡숑 컴퓨터가 나오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가 뭔지 설명드리기 전에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양자 역학인데요. 슈레딩거란 과학자의 유명한 설명이 있어서 그걸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고양이가 보이죠? 커다란 박스 안에 이렇게 고양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독약, 이게 독약입니다. 독약을 같이 넣어 놓고 이게 깨지면 이제 고양이가 죽는 겁니다. 30분 후에 이 박스를 열어보면 고양이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어 있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살아있으면 1, 죽어있으면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뚜껑을 열면 확인이 되는 거죠. 보고 아이고 죽었네. 그러면 0. 살아있네. 그러면 1. 뚜껑을 열기 전에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슈퍼 포지션입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거 좀 약간 난해하죠? 컴퓨터의 모든 값은 0 아니면 1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값을 보관하고 있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 안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1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치 이 박스를 열기 전에 값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게 이제 슈퍼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큐비트라고 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두 개라고 하면 0 아니면 1이죠. 이것도 0 아니면 1.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이제 큐비트라고 한다면 이게 0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01 둘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네 가지 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어떤 연산을 푼다든가 할 때 확인해 봅니다. 처음부터 00, 01, 10, 11 해갖고 이 중에서 값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답이 0, 1이라고 한다면 쭉 훑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네 가지 값이 있으니까 한 번에 탁 해서 바로 값을 찾아냅니다. 한 번에 이걸 약간 이거 좀 어거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아니고 만약에 네 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개라고 한다면 0001
아니죠. 01, 01, 01, 01. 2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걸 16번을 쭉 훑어본 다음에 적정 값을 찾아내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걸 단번에 16개의 조합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최적화된 값을 단번에 쫙 찾아내는 거죠. 이걸 이제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 그러면 이제 모든 가능한 길을 다 한 번씩 갔다 와 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모든 가능한 그런 이 길을 다 한 번씩 갔다 와 보고 제일 짧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쫙 확인해 보고 그 중에 최고 짧은 길을 딱 뽑아서 정답!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하는 거니까 훨씬 빠른 거죠. 네, 뭐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어거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확인해 보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쪼개고 들어간 원자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죠.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렇게 모양이 있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원자입니다. 이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모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원자입니다. 이게 원자 원자인데 원자를 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삥삥삥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움직임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밖에서 돌던 게 안에서 돌기도 하고 안에서 돌다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도 포착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고립시켜 놓고 이 값을 도출해 내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상태로 일단 만듭니다. 마이너스 273도 섭씨. 완전히 꽁꽁 다 얼어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큰 방에 만듭니다. 그 안에 이런 기계 장치를 넣고 어마어마하게 춥게 외부의 차단을 완전히 다 막고 그렇게 해서 이 원자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걸 이제 큐비트로 만들어냅니다. 큐비트란 아까 말씀드린 1과 0과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수 있는 그 트랜지스터 일반적으로 비트라고 하죠. 비트 컴퓨터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값을 가지고 있는 이 큐비트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이 확장성을 말해주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뭐 50개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위협하려면 적어도 몇천 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큐비트가 많다고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연산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에러가 나면 소용이 없죠. 불안정한 상태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딘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회사로는 IBM, 구글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아이언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엄청난 컴퓨터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거 비트코인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코인들이 이거 파리 목숨 아닌가요 이거? 이거 비트코인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암호 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2 곱하기 3은 정답 6이죠. 6. 너무 쉽죠? 조금 어려운 거. 13 곱하기 17은 이건 좀 어렵죠? 암산. 계산기 써도 됩니다. 정답은 221입니다. 저도 미리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거. 근데 여기서 제가 13 곱하기 17 하니까 대략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221은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하면 나올까요? 라고 여쭤봤다면 이거 바로 계산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금방 되겠죠. 근데 컴퓨터로 해도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오른쪽의 값을 가지고 왼쪽을 이 값을 도출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라고 하죠. 이걸 계산해내는 숫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과 이 숫자 말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막 무지 긴 이거 곱하기 자 이건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 뭐 간단하진 않겠지만 이거 손으로도 계산 가능합니다. 몇 시간 걸리겠지만 자 그런데 정답이 이제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정답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넘버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 넘버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숫자는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봤다면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인데요. 이 값이 퍼블릭 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곱해서 나온 이 값이 프라이빗 키. 이건 퍼블릭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코인으로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값을 안다고 해서 이 프라이빗 키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해킹이 안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바로 ECDSA란 비트코인 시그니처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숫자가 아니고 막 이런 문자죠. 문자. 막 이렇게. 이 모든 문자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 때려서 이런 프라이빗 키를 찾아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단번에 시도를 한다면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다 완성도가 있게 개발이 되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 퍼블릭 키가 공개된 주소는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P2PK라고 하는데 Pay to Public Key. 예전에는 퍼블릭 키로 바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요즘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지갑에서. 그래서 보낼 때마다 다른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키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개된 주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위 비트코인 고래 그런 주소도 알고 있고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더블 스펜드란 말 들어보셨죠? 두 번 쓴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잽싸게 집으로 가서 양자 컴퓨터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해시레이트를 장악을 한 다음에 얼른 수수료를 더 비싸게 주고 또 이 코인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 써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해 줄 수가 있겠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채굴의 위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연산을 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독식을 합니다. 채굴을 다 해버리는 거죠. 모든 해시레이트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채굴 다 합니다. 연산 다 풀고 제일 다 빨리빨리 빠바바바바박 채굴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난이도가 막 올라갑니다. 너무 빨리 채굴이 되니까 난이도를 올려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막 채굴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채굴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도 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의 이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뭐 몇백만 배가 올라버렸다고 하면 이거 채굴 회사들 싹 다 망하는 겁니다. 저만 채굴을 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싹쓸이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까지 제가 싹 가져오고 이 퍼블릭 주소가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비트코인 퍼블릭 주소가 나와 있는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뭐 한 400만 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퍼블릭 키까지 알 수 있는 코인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200만 개라고 하면 200만 개까지 싹 쓸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된다면 비트코인 그리고 뭐 우리 코인들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거 암울해지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코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공은 기존 암호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제가 있죠. 우리가 이메일도 로그인 하잖아요. 은행 계좌. 그리고 뭐 다 털리잖아요. 우리 은행 계좌는 그렇다 쳐도 한국은행 털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연준 금고까지 탈탈 털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비트코인보다도 보안이 세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혼돈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거 돈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수없는 정보들을 모집하고 모아서 암호화를 시켜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공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죠. 어느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지난 대선 의혹, 이런 것들도 막 다 까발려진다면 이거 사회적 문제인데, 또 회사 기밀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기밀, 절대 다른 나라 이 스파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들, 미국 핵 시설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이거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고, 또 지금도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5년에서 10년 후 정도가 되면 블록체인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자체의 성격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에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변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지금의 암호 체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공격이 들어왔을 때 해시를 치약 바꿔버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 프로젝트가 대응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적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이 그런데 아직은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적용을 했을 때 시스템이 너무 느려져 버린다든지, 초당 트랜잭션 이 개수가 지금 겨우 막 올려놨는데 다시 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프로젝트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맞춰갈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좀 문제가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정해진 개발팀이 없어서 대응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드포크를 해서 해결을 하겠죠. 작년에도 탭루트 하드포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타임라인에 맞춰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흘러간다면 위험한 거죠. 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주소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움직인 거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살아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이 암호를 까먹었다든가,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거 그냥 쓱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막 꽉 이렇게 풀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움직였다, 그럼 바로 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현금화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자역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기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모순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체 모순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다른 모순이 생겨납니다. 또 이 모순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모순이 생겨나고 모순의 모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중 우주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그래? 우주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도 그 말이 안 돼. 그럼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무한대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손을 딱 들었으면 우주에는 제가 손을 든 우주가 있고 손을 안 든 우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제가 두 개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우주가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춰서 무한대로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당장 꺼버리는 우주가 있고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 우주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비트코인 해킹을 수조 개의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딱 한 다음에 그중에 그렇게 성공된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해킹에 실패해서 웃음거리가 된 그런 우주에 살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 뭐 좀 난해한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절대 불변의 법칙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론인 거죠. 아직까진.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런 법칙 있잖아요. 또 뭐 있죠? 열역학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과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런 법칙과는 좀 다르죠. 성격상 정확한 실험을 할 수도 없고 확정적으로 이거는 정확히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양자역학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긴 한데 뭐 제 채널이 과학 채널은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을 한다면 암호화폐의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혼돈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야 이거 비트코인 끝이네 하면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함께 조율하면서 대처해 나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